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합법적인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다스리는 자유대한민국의 국민 김미자입니다. 제가 한 2주간 좀 일이 있어가지고 퍼포먼스를 못했는데요. 사실 지난주에는 왔는데 이 휴대폰이 말을 안 들어서 촬영을 못했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사정이 있어가 2주는 쉬었고요. 오늘 또 이렇게 다시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새 이렇게 참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노란 단풍이 참 예쁘게 물들었습니다. 가을, 이제 가을이라는 것이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자, 저기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계시는 사저고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요. 퍼포먼스하기에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참 감사한 생각이 드네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대한민국의 희망이십니다. 이분처럼 합법적이고 또 정말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 주실 분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눈을 감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이 박근혜 대통령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 진짜 자유 대한민국을 바르게 되찾을 수 있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 경제 모든 부분을 장악하고 우리나라를 위태롭게 만드는 이 딥스테이트라는 그들이 모두가 청산이 되고 특히 또 우리 헌재 자체도 이미 이들의 손안에 다 들어가서 법을 다루는 공정해야 되는 그 헌재가 공정하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참 서글픈 때입니다. 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님께 내린 파면 선고 그거는 위헌입니다. 헌법 84조도 어기지 않으셨고 뇌물 한 푼 받지 않으신 현직 대통령을, 그것도 임기가 남아있는 현직 대통령을 파면 선고 내린다는 것은 그 헌재 자체가 법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선고였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윤석열이 때문에 윤석열이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뽑았다 하면서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3월 10일 헌법이 무너진 그 날부터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망했습니다. 법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자유 대한민국은 그때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불법 대한민국이 지금 아직까지 지금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시 진정한 헌법이 살아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합법적인 대한민국, 잘 살 수 있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네. 헌재가 하루속히 정말 양심 고백하고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님께 내린 그 위헌 파면 선고를 철회하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청와대로 복귀시킬 수 있는 그런 헌재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애국가 먼저 부르고, 그리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님께 큰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삼 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을
길이 보전하세.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 소리 불변함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산 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하늘 이리 보전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 단심일세. 무궁화산 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하늘 길이 보전하세. 이기상과 이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산 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하늘 길이 보전하세. 대한민국의 정상화되는 것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딥스테이트들을 무찌르고 계시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얼마 전에 또 우리나라에 다녀가셨죠. 예, 트럼프 대통령님께서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계시고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도 늘 염두에 두시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이 두 분이 함께 일하시는 모습 정말 간절히 보고 싶습니다. 그날은 이제 머지않아 곧 이루어질 거라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계시는 달성사정 한번 또 보고요. 부디 건강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날을 꼭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제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 인사드리고 시작할게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인절 받으세요. 대통령님께서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님이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대통령님 건강하시고요. 하루속히 청와대로 복귀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워
짜잔. 대한민국 정상화는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뿐입니다. 그게 문제의 발단이었고,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 청와대 복귀, 이 생각에 국민들의 생각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를 지금 점령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가 정답입니다. 윤석열 아닙니다. 윤석열 어게인 하는 사람들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저 진짜 합법적인 대통령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아닙니다. 불법입니다. 가짜입니다.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헌법이 바로 서는 날 그들은 헌법의 준엄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어둠을 지나 미래로, 제목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이미 미래를 예고하시고 이렇게 제목을 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동안의 어둠을 지나고 앞으로 희망차고 밝은 우리는 미래로 나아갈, 박근혜 대통령님과 함께 나아갑시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 이 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18대 대선이 끝난 2012년 말부터 2022년 3월 대구광역시 달성 사저로 내려오기까지의 약 10년에 걸친 이야기다. 재임 기간 동안 국정을 운영하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지소미아 체결, 공무원 연금 개혁 등 여론에 맞서 고독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때마다 온 힘을 다해준 강요와 참모들의 이야기, 그리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까운 이의 일탈로 인한 탄핵과 그 이후 4년 9개월간 구치소에서 겪었던 극한의 날들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인하신 거죠. 네. 어둠을 지난 미래로 침묵을 깨고 역사 앞에 서다. 서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곳 대구 달성으로 돌아온 지 벌써 1년 6개월이 넘어간다. 이곳에서의 일상은 매일매일 새롭다. 간단한 아침을 먹고 나면 재활과 운동으로 나의 일과는 시작된다. 틈틈이 책을 읽기도 하고 정원을 걷기도 한다. 비슬산이 가까이 있어 정원에 날아오는 푸투티와 딱새 등 산새들을 바라보거나 정원에 새로 심은 산딸나무, 모감주나무, 숙부쟁이 등을 바라보고 있으면 단조롭지만 평온한 일상이 세상 감사하게 느껴진다. 2022년 가을 무렵 중앙일보의 인터뷰 요청과 회고록 제안을 받고 흔쾌히 수락하기보다는 망설임이 많았다. 당시 몸 상태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이제는 정치를 떠나 초야에 묻힌 내가 비교적 근간의 정치사를 풀어놓음으로써 오히려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다. 그런데도 최종적으로 회고록을 집필하기로 마음먹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의 의무감 때문이었다. 내가 헌정사에 유일하게 탄핵으로 퇴임한 대통령이지만 재임 시절의 이야기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옳고 그름의 판단을 넘어 있는 그대로 들려드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 이 책을 내는 것은 나의 지난 정치 인생에 대한 회한 때문도 아니며 스쳐간 인연들에 대한 원망 때문도 아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후회스러운 결정이나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것대로 다시 그 시절로 되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담백하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최대한 그렇게 했다고 본다. 매 순간순간 내가 느꼈던 감정의 편리는 1인칭 시점에서 서술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 부분은 사료를 남기는 사관의 마음으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쓰려고 노력했다. 이 책의 주된 내용은 제18대 대선이 끝난 2012년 말부터 2022년 3월 이곳 대구 광역시 달성 사저로 내려오기까지의 약 10년에 걸친 이야기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국정을 운영하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지소미아 체결, 공무원 연금 개혁 등 대통령으로서 여론에 맞서 고독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때마다 온 힘을 다해준 강요와 참모들의 이야기, 그리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까운 이의 일탈로 인한 탄핵과 그 이후 4년 9개월간의 구치소에서 겪었던 극한의 날들에 관한 이야기다.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차마 하지 못했던, 때로는 해서는 안 되었던 그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담아보았다.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 후회 없이 일했다. 비록 부족하고 때로는 잘못된 판단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정말 나라를 위해 나를 아끼지 않았던 시간이었다. 국민의 삶이 안정되고 국민 개개인이 행복해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했고, 외교, 국방, 안보 등이 함께 어우러져야 나라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기에 단 1분의 대통령의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권력은 허무한 것이라는 말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목표가 있었고, 대통령이 되어서 그 목표를 이루고자 최선을 다해 일부라도 일을 해놓을 수 있었기에 나는 권력이 결코 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이 내게 맡겨주셨던 대통령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채 퇴임함으로써 헌정 중단을 가져온 그 결과에 대해서 송구할 뿐이다. 이제는 나의 탄핵과 수감 시간은 모두 과거의 일이 되었다. 흔히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한다. 나는 그 과거와 지금 현재는 앞으로의 미래를 여는 실마리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나는 여전히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그 미래는 내가 정치인으로 사는 삶을 이어가는 미래가 아니다. 대통령으로서 겪은 나의 지난 경험을 그것이 공이든 과이든 그대로 들려줌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치가 이를 밑거름 삼아 지금보다는 더 성숙하기를 바라고, 이런 성숙한 정치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미래다. 그렇게만 된다면 나는 더 바라는 것이 없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국가 성장 동력을 잃어버릴 위험에 직면해 있고,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어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국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위대한 국민은 서로 화합하여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미래를 향해 다시 도약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 대통령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지난 9개월 동안 구술을 정리하고 초고의 오탈자 교정 등을 맡아 고생한 중앙일보 김정아 논설위원, 유성훈 부장, 송국희 기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방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주신 이동찬 변호사와 처음 기획부터 마지막 교정까지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유영아 변호사에게도 깊은 고마움을 표한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불행한 역사는 더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파란 많았던 삶을 내려놓고 소소한 삶의 홀가분함을 느끼고 싶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4년 봄, 박근혜. 이 책의 구성은 1권하고 2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권에는 1장에는 정치에 대해서, 2장에는 외교 안보에 대해서, 그리고 2권에는 3장의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4장에는 어둠을 지나 미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 1장 정치. 1장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읽는 거는 55분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달리는 차 안에서 김밥, 식탁에 앉아 어지러웠다. 달리는 차 안에서 김밥을 먹는 게 습관이 되어놓으니까 집에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니까 어지러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979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 18년간 세상과 거리를 두며 살고 있던 나를 정치의 무대로 이끈 결정적 계기는 1997년 연말 IMF 사태였다. 평소 같으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성탄 트리와 캐럴로 한창 들떠야 할 서울 도심이 당시 국가 부도 때문에 무척 설렁했다. 그 장면을 보고 아버지와 국민들이 어떻게 일으켜 세운 나라인데 이 지경이 됐나 하는 비감한 심정에 잠겨 눈시울을 붉혔던 기억이 난다. 그 무렵 대선을 목전에 두고 한나라당에서 영입 제안이 들어와 신중히 고민했는데,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를 다시 반석 위에 세우는데 내가 기여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굉장히 큰 후회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제안을 수락했다. 2004년에도 위기가 찾아왔다. 당시 탄핵 역풍을 맞고 한나라당이 수렁에 빠지자 그해 4월 총선을 한 달도 안 남겨놓고 나에게 당을 맡아달라는 요청이 여기저기서 들어왔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당원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나는 몸을 사리지 않고 한나라당 대표를 맡아 천막 당사에서 17대 총선을 치렀다. 시민들과 악수하느라 손이 퉁퉁 부었지만 이를 악물고 손에 붕대를 감고 선거 현장을 누볐다. 다행히 결과가 나쁘지 않아 한나라당은 몰락의 위기에서 벗어났고 2007년 정권 교체를 향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었다. 2011년 8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패를 이유로 시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당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나는 무분별한 포퓰리즘 복지는 확고히 반대하지만 무상급식 문제는 지자체의 사정에 맞게 실시하면 된다는 생각이었다. 시장직을 걸면서까지 정치 쟁점화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공방 과정에 일절 개입하지 않고 거리를 뒀다. 그러나 막상 오 시장이 물러나고 그해 10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리게 되자 전국은 내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갔다. 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일체의 선거 지원 활동을 하지 않았다. 선거 지원은 당 지도부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충돌 때문에 당내 갈등의 골이 깊었던 것도 나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요인이었다. 하지만 10월 서울시장 보선은 그 자체로도 정치적 비중이 워낙 큰 데다 이듬해 총선과 대선의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손을 보태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게다가 그 무렵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이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갑자기 불어닥친 안철수 열풍은 나를 포함한 기성 정치권에 큰 경종을 울리는 일대 사건이었다.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나는 서울시장에 출마한 나경원 후보를 열심히 도왔지만 우리 당은 서울시장 보선에서 예상보다 큰 격차로 패배했다. 곧바로 당은 큰 혼란에 빠졌다. 당에선 나의 조기 등판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사실 그때 내 주변에선 2012년 총선까지는 당시 홍준표 대표 체제로 치르는 게 낫다는 주장이 훨씬 우세했다. 총선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괜히 내가 미리 나섰다가 총선에서 패배라도 하며 대선 가도에서 큰 상처를 받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시간이 흐를수록 지도부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홍준표 대표는 당의 쇄신을 약속하면서 버텨보려 했다. 하지만 2011년 12월 2일 디도스 사건이 터지면서 막아왔던 둑이 터진 모양새가 됐다. 10월 서울시장 보선 때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에 사이버 테러를 가해 사이트를 마비시킨 범인이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실의 구급 비서로 드러난 것이다.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 범죄였다. 가뜩이나 여당에 대해 비우호적이었던 여론은 더욱더 악화됐다. 결국 홍 대표는 사퇴했고 나는 12월 19일 당 전국위원회의 결정으로 비상대책위원장에 선출됐다. 그때 나를 아끼던 한 주변 인사는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으시면 안 된다. 지금 당을 이끌어봐야 내년 총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거의 100%고 그렇게 되면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다며 강하게 만류했다. 당시 그런 조언을 하시는 분이 꽤 많았다. 하지만 나는 일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정치를 시작한 게 아니었다. 보수 우파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는데 내가 당을 살려놓지 못한다면 정치를 더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생각이었다. 2004년에 당대표를 맡을 때와 같은 심정이었다. 내가 만류하는 분들에게 정치 생명을 걸겠다는 각오를 밝히니 주변에서도 더 이상 말리지 못했다. 7년 만에 당시 당의 비상 상황을 이끌게 된 당시의 심정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2004년 총선 때 승합차에서 쪽잠을 자면서 전국을 누비고 2006년 지방선거 때 커터칼 테러를 당해 생명을 잃을 뻔했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그렇게 온몸을 바쳐가며 겨우 당을 살려놨는데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나락으로 떨어진 비참한 심경이었다. 잠깐만요. 비참한 심경이었다. 네. 그때 이제 김종인, 이준석 비대위원 발탁 당면 당색 싹 바꾸다. 2011년 12월 3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왼쪽부터 이준석, 이양희, 이상돈, 김종인 비대위원입니다. 김종인, 이준석 비대위원 발탁, 당명, 당색 싹 바꾸다. 하지만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19대 총선까지 불과 4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비대위 구성이 급선무였다. 나는 당이 국민들에게 완전히 외면당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급적 당 외부에서 그리고 젊은 세대에서 인재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시 11명의 비대위원 중에 당 밖에서 영입한 인사가 6명이나 됐는데 김종인 전 의원, 이상돈 중앙대 교수,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 이준석 클라세 스튜디오 대표, 조동성 서울대 교수, 조현정 피트컴퓨터 대표 등이었다. 당시 언론에선 예상 못했던 깜짝 인선이 많다는 반응이 나왔다. 주변에서 추천받은 분도 있고 내가 그동안 정치하면서 이런저런 인연을 맺은 분들 중에서도 모신 경우도 있다. 어쨌든 내가 직접 다 연락을 드려 비대위 참여를 승낙받았다. 당시 당 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 외부 인사들에게 비대위 참여를 제안해도 고사하는 경우가 꽤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던 와중에 2012년으로 해가 바뀌자마자 이번엔 박희태 국회의장의 돈봉투 사건이 터졌다.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 대표 경선에 나섰던 당 의장 측이 돈을 뿌렸다는 것이다. 디도스 사건의 여파가 가라앉기도 전에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또다시 여론이 들끓었다. 시련은 결코 혼자 오지 않고 몰려온다는 말이 떠올랐다. 막막했지만 전공법대로 가야만 했다. 앞으로 2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당의 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부패는 일벌백계 하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 말고는 달리 해결책이 없었다. 그해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치르려면 형식과 내용 면에서 당의 황골 탈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한나라당이라는 당명이 워낙 때가 많이 묻은 상태라 이미지 쇄신을 위해 당명을 바꿀 필요가 있었다. 새 당명을 짓기 위해 1월 말 국민 공모를 통해 9,000건이 넘는 응모를 받았다. 이중 전문가들과 당 내 의견 수렴을 통해 새희망 한국당, 한국민당, 새누리당 등 3개의 이름이 최종 후보로 올라왔다. 비대위에서 최종 확정한 이름은 새누리당이었다. 당 안팎에서 새누리당이란 명칭이 정체성이 부족하다느니 유치하다느니 놀림감이 될 수 있다느니 하는 반응들이 꽤 나왔다. 하지만 난 새누리당이란 이름이 꽤 괜찮다고 생각했다. 새로움을 뜻하는 새와 세상을 뜻하는 누리의 조화가 자연스럽게 어울린다는 느낌이었다. 어차피 어떤 장면이라도 처음엔 누구나 어색하게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이 들기 마련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름 자체가
이름 자체가 아니라 당이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2004년 3월 24일 날 한나라당 현판을 청막 당사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당시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풍으로 절체절명의 위기 때입니다. 이번에는 당색, 빨간색으로 바꿨는데 유승민은 파란 옷을 고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명 개정 못지않게 큰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은 당의 상징색을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꾼 것이었다. 전통적으로 빨간색은 좌파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반발이 나왔다. 심지어 당시 유승민 의원은 당에서 정한 빨간색 선거운동복이 아니라 과거의 파란색 옷을 입고 끝까지 선거를 치렀을 정도였다. 나는 당이 획기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오히려 그 정도의 반발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국민들에게 변화를 보여주려면 시각적 효과도 중요했다. 우리의 절박한 심정을 호소하는데 빨간색은 보탬이 될 것 같았다. 새누리당은 그 뒤로 여러 당명이 바뀌었지만 현 국민의힘까지 계속 빨간색을 상징색으로 쓰는 것을 보면 상징색 변경은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보수화됐다는 인상을 주는 당의 정책 노선을 보수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다. 보수는 끊임없이 보수하는 것이란 말이 있다. 보수 정당은 보수의 가치를 몸속에 체질화하면서도 시대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바꿀 부분은 고쳐나가야 한다. 나는 이미 2009년 5월 미국 스탠퍼드 대연설에서 원칙이 바로선 자본주의를 주창했다. 당시 연설에서 나는 세계 금융위기와 관련해 현 위기는 민간 부문이 이익의 극대화에만 치우쳐 사회의 공동선을 경시해 발생했다며 앞으로 주주 이익과 공동체 이익을 조화시켜 더 높은 기업 윤리를 창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는 또 이번 위기가 시장과 감독의 불일치에서 비롯됐듯이 감독의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는 시장 경제가 작동하는 과정에 문제가 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제 발전의 최종 목표는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공동체의 행복 공유에 맞춰져야 하며 정부는 공동체에서 소외된 경제적 약자를 확실히 보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탠퍼드 대 연설은 2007년 대선 경선 이후 첫 공개 강연이었고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나의 새로운 구상을 담은 것이었다. 그런데 하필 방미 기간 중에 김무성 의원의 원내대표 추대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나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언론에선 해당 연설이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언론 입장에선 여권 내부의 충돌이 더 큰 기사거리였겠지만 연설 준비에 많은 공을 쏟았던 나로서는 몹시 아쉬운 대목이었다. 나중에 들어보니 오히려 좌파 진영에서 나의 스탠퍼드 대 연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한다. 잠깐만요. 물 안 보고 봐요. 지나친 좌클릭 비난에도 경제민주화 추진. 이처럼 2012년 초 새누리당의 노선 변화는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엔 경제민주화가 있었다. 2012년 1월 30일 당 비대위가 의결한 새 정강 정책은 시장 경제의 효율 극대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경제 민주화를 구현한다고 적시했다. 또 경제 세력의 불공정 거래를 엄단해 공정한 경쟁 풍토를 조성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 경쟁과 동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시 나는 MBC 라디오로 방송된 정강 정책 연설에서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하도급 횡포를 엄단해 공정한 경쟁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경제 민주화는 간단히 말해 대기업이 시장 지배적 위치를 악용해 횡포를 부리고 시장 경제 질서를 해치는 일을 벌일 때 이것을 억제하면서 시장 경제 원리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노선을 발표하자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은 선거를 노린 정치적 술수라고 비난했고 보수 진영에서도 지나친 좌클릭이라는 항의가 나오기도 했다. 어쨌든 경제민주화는 당시 우리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 정신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인물 교체도 시급한 과제였다. 나는 2012년 1월 19대 총선의 공천을 책임질 공천관리위원장에 정홍원 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영입했다. 대검 검찰부장을 지낸 정 전 이사장과 나는 별다른 인연이 없는 사이였다. 다만 신망이 두텁고 공정한 공천검사를 이끌 수 있는 분이란 소개를 받고 정 위원장에게 연락을 드려 공천관리위원장 자리를 부탁했다. 나는 정 위원장을 만나 위기에 빠진 당을 살릴 수 있도록 공정한 공천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나는 내가 정권을 갖고 있던 2004년 총선 때도 그랬지만 2012년 총선 때도 공천에 일일이 개입하지 않고 공천관리위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방침이었다. 당시 공관위는 객관적 조사를 통해 현역 의원의 25%를 컷오프 시키는 강수를 뒀다. 당연히 탈락한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일부에선 친박계에 비해 친이계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비난도 나왔다. 하지만 나는 정홍원 위원장과 권영세 사무총장에게 공천 실무를 일임하고 사후적으로 보고만 받았을 뿐이다. 오히려 친이계의 핵심 인사였던 이재호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고 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이 사퇴하겠다고 반발하는 바람에 다독이느라 애를 먹었을 정도다. 잠깐만요. 바람이 좀 부니까 좀 살살하네요. 오늘따라 목도리를 안 해가가지고. 자, 일단은 그래도 약속한 대로 55분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매일 얼음찜질 붕대 투혼.
거듭나겠다는 새누리당의 몸부림은 19대 총선에서 기적을 만들었다. 모든 선거 전문가가 여소야대 의석을 예상했지만 4월 11일 밤에 개표함을 열어보니 새누리당 152석, 민주통합당 127석, 통합진보당 13석, 자유선진당 5석, 무소속 5석으로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나도 사실 그런 극적인 승리는 예상하지 못했다. 다만 당시 유세 막판에 유권자들과 악수할 때 뭔가 공기가 좋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다. 국민들이 우리 당의 변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게 피부로 느껴졌다. 악수를 많이 하면 오른손이 아파서 수시로 얼음찜질을 했는데 그게 소문이 났는지 고맙게도 아픈 거 아니까 손은 잡지 않겠다는 분들도 있었다. 나중엔 오른손에 아예 붕대를 감고 다녀 언론에 붕대 투혼이란 말이 등장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접전 지역이 늘어나다 보니 전국적으로 지원 유세 요청이 빗발쳤다. 내가 지원 유세를 다녀간 곳은 곧바로 우리 당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당 내부 여론조사에서 드러난다고 하니 한 곳이라도 더 다니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식사는 이동 차량에서 김밥 같은 걸로 때웠다.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 선거 뒤에 모처럼 흔들리지 않는 집안 식탁에서 식사하니 오히려 기분이 이상하고 어지럽기까지 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씁쓸한 기억도 있다. 경기도의 A 후보는 자기가 3에서 4% 피 정도 지고 있는데 내가 꼭 도와줘야 된다고 간곡히 부탁했다. 그래서 총선 하루 전날인 4월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할 때 A 후보를 내 옆에 일부러 세웠다. 원래는 다른 사람이 서기로 돼 있었는데 A 후보를 배려해 준 것이다. 다행히 A 후보는 당선됐다. 그런데 나중에 그 의원이 나의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얘기를 듣고 기분이 우울했다. 하지만 어쩌겠나. 정치가 원래 그런 것인데. 박근혜 떨어뜨리러 나왔다는 이정희. 2012년 8월 20일 나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5년 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는 피말리는 박빙의 승부였지만 이번엔 아주 큰 표 차이로 후보로 선출됐다. 하지만 5년 전과 반대로 이번엔 본선 결과를 전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국민 대통합을 제일 먼저 강조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큰 길에 모든 분이 기꺼이 동참할 수 있도록 대화합을 위해 앞장서겠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이라면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나의 진심이었다. 다음날 나는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뒤 그날 오후에 김해 봉화마을로 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내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간 건 처음이었다. 국민 대통합의 의지를 보여주려는 행보였다. 특히 봉화마을 방문은 사전에 예고하지 않았던 일정이라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2009년 5월에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봉화마을에 간 적이 있었으나 당시엔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반대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번엔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다. 권양숙 여사도 따뜻이 맞아주셨다. 나는 권 여사에게 열심히 잘해서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고 권 여사도 대선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안다. 건강을 잘 챙기시라고 덕담을 했다. 자, 이게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하기 싫은데, 그래도 뭐 하여튼, 묘소를 참배하는 모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민 대통합을 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참배하셨던 거죠. 또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역사적 화해를 이룩하는 것도 나의 중요한 과제였다. 그와 관련해 나는 2012년 3월 TV 토론에서 산업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 분들께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져왔다. 그분들께 사과드리고 나라를 위해 손잡을 일이 있다면 언제든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내가 평소에 늘 가슴에 담고 있던 생각이었다. 그래서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난 후인 8월 29일 서울 창신동의 전태일 재단을 방문해 재단 관계자들을 만나기로 했다. 전태일 열사는 박정희 정부 시절의 노동운동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1970년대 한국은 고도 성장을 시작하면서 번영의 문을 열어 젖혔지만 동시에 그 이면엔 노동자들의 많은 희생이 수반됐던 것도 사실이다. 나는 국민 대통합을 위해선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의 화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전태일 재단 방문은 역사의 화해를 위한 노력이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노조와 시민단체 인사들이 재단 사무실 입구를 막아서는 바람에 재단 방문은 무산됐다. 하지만 나의 진심은 국민이 알아주실 거라 믿었다. 만나서 사과, 김대중 납치 사건 기억이 생생했다. 2004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을 외방한 자리에서도 아버지 시절에 많은 피해를 보고 고생한 것을 딸로서 사과드린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와 관련해 2023년 5월 중앙일보에 실린 육성회고록에서 김 전 대통령께서 생전에 따님에게서 아버지 사후에 대신에 사과를 받다니 감동이 느껴졌다. 내가 무슨 구원을 받은 것 같았다고 말씀했다는 기사를 봤다. 김 전 대통령은 1973년 8월 8일 일본에서 한국의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납치당해 죽음의 위기를 만난 적이 있다. 그 사건과 관련해 나는 50년 전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해 8월 9일 아침 나는 청와대 2층 거실, 당시 청와대는 지금과 구조가 다름해서 청와대에서 아버지에게 커피를 끓여드리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건이 처음 보도된 조간신문을 보고 크게 놀라시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 대체 어떤 세력이 벌인 일이냐? 혹시 북한이 저지른 일인가? 내가 한번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하셨다. 이어 서둘러 1층 집무실로 내려가셨다. 당시 야당은 아버지의 지시로 납치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과 다르다. 결국 중앙정보부에서 벌인 일로 밝혀졌지만 아버지는 사건이 터진 후에야 그 사실을 아셨다. 어찌됐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나의 사과를 그렇게 고맙게 느끼셨다니 내가 그분 생전에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린 건 정말 잘한 일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2004년 8월 12일 김대중 대통령 가서 그러니까 아버지 시절 많은 피해를 보고 고생한 것을 딸로서 사과드린다고 이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순간입니다. MB와 편하지 않았지만 탈당 제기엔 그러면 안 돼. 2012년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도 중요한 문제였다. 당시 집권 5년 차여서 이 대통령의 인기가 많이 떨어진 상태였다. 야당에서 내세우는 가장 큰 선거 슬로건도 이명박 정부 심판이었다. 나는 당명도 바꾸고 정책 노선에도 경제 민주화를 도입하면서 어느 정도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 대통령과 나는 같은 당 소속이었다. 야당은 그 점을 직접
직접 부각하면서 이명박근혜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공격을 가했다. 대선이 본격화하자 새누리당에서 이 대통령의 탈당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심지어 친이계로 분류되는 인사들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과거에도 여당 대선 후보와 현직 대통령의 관계는 상당히 불편한 경우가 많았다. 1992년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후보, 1997년 김영삼 대통령 이회창 후보, 2002년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후보,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정동영 후보가 모두 그런 경우였고, 대통령들은 전부 다 여당을 탈당했다. 나는 2007년 대선 경선부터 시작해 2008년 총선 공천, 2009년에서 2010년 세종시 수정안 등 이 대통령 집권 기간 중 청와대와 몇 차례 충돌했다. 언론에서 이명박 정부의 제1야당은 박근혜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편하지 않은 관계였다. 하지만 나는 대통령의 탈당이 반복되는 후진적 형태는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금 55분이 지났는데요. 이게 참 끊기가 어중간해서 보자. 몇 페이지 안 남았는데 마저 읽어드릴게요. 나는 2007년 그러니까 하지만 나는 대통령의 탈당이 반복되는 후진적 형태는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통령이 탈당한다고 해서 그간 여당이 해왔던 일들이 국민에게 가려질 수 있겠는가? 나는 대통령의 공과 과를 여당이 온전히 감당하는 게 올바른 정당 정치라고 믿었다. 대통령이 인기 좋을 때는 한껏 매달리면서 인기가 떨어지면 헌시짝 취급하는 건 정치 도의상으로도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탈당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대통령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말렸다. 나는 그해 9월 2일 청와대에 들어가 이 대통령과 100분간 배석자 없이 오찬회동을 했다. 여당 대통령과 여당 대선 후보의 만남은 10년 만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나는 각종 국정 현안과 대선 공약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대화 내용은 청와대에서 따로 브리핑을 안 할 테니 나에게 알아서 다 발표하시라고 했다. 내가 나가서 곤란한 얘기는 안 할 것이라는 믿음을 보낸 셈이다. 결국 이 대통령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취임한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여당 당적을 유지한 채 임기를 마무리하는 대통령이 됐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나는 5년 뒤에 새누리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강제 출당을 당했다. 아마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나를 출당시키는 게 당의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꺾인 안철수 바람. 문 달라도 참 많이 달랐다. 2012년 대선 때 선거의 최대 변수는 단연 안철수 후보였다. 나와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3자 구도 여론조사에선 언제나 내가 넉넉하게 승리하지만 야권 후보가 단일화될 경우엔 승패를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당연히 야권은 문 안 후보의 단일화에 모든 것을 거는 분위기였다. 나는 2011년부터 불어닥친 안철수 바람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한국 선거에선 전혀 예상치 못한 바람이 불어서 판세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허다했다. 나는 안철수 바람이 나의 대선 가도에 큰 고비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렇지만 동시에 예전에 이보다 험난한 시련도 넘었는데 이번에도 어떻게든 극복해야 할 과제라는 생각도 했다. 그해 9월 안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고 야권의 후보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하자
우리 당의 위기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일부 인사는 후보 측근 중심으로 짜인 캠프 인선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처음엔 인적 개편에 부정적이었지만 점심시간이 흐르면서 선거 흐름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10월 11일 최경환 의원 등 이른바 친박계 핵심들을 뒤로 빼고 나와 불편한 사이로 알려진 김무성 전 의원을 총괄 선대본부장에 기용하는 인선안을 발표했다. 김무성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경선 때만 하더라도 나를 지근거리에서 돕던 사이였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세종시 수정안 원내대표 출마 등을 놓고 나와 갈등을 빚고 관계가 소원해졌다. 하지만 여러 번의 큰 선거 경험이 있고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흔들리는 캠프의 중심을 잡으려면 김 전 의원이 적임자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김 전 의원이 캠프 실무를 총괄하면서 캠프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가 들렸다. 김 전 의원이 2012년 총선에선 낙천했지만 이듬해 부산 영도 재선거를 통해 국회에 재입성할 수 있었던 것도 대선 때의 공로를 당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튼 대선 막판에까지 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야권 단일 후보가 누가 되느냐였다. 솔직히 나는 딱히 누가 되는 게 더 유리할 거라는 계산은 해보지 않았다. 상대가 누구로 결정돼도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결국 야권 단일 후보는 민주당의 조직력을 등에 업은 문재인 후보가 됐다. 무소속이었던 안 후보가 스스로 물러선 것이다. 당시 대선 후보 토론에서 새삼 느낀 것인데 문 후보는 경제, 안보, 외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나와 생각이 달랐다. 달라도 참 많이 달랐다. 실제로 문 후보가 나중에 집권해 추진한 노선은 박근혜 정부와 완전히 상반되는 길이었다. 과연 어떤 노선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더 기여했는지는 역사의 평가에 맡기고 싶다. 박 떨어뜨리려 나왔다는 이정희. 대선 막판에 큰 화제가 됐던 게 12월 4일 대선 후보 1차 TV 토론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발언이었다. 당시 이 후보는 나를 향해 출마 이유를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라고 쏘아붙였다.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 대선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얘기지만 표현의 수준도 어이가 없었다.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의 많은 것이 반영돼 있기 마련이다. 이 후보의 발언은 민심의 역풍을 불러 결과적으로 나의 당선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돌이켜보면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여러가지 공경과 실수도 많았다. 이대로 가면 질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꼈던 적도 있었다. 충격적인 사고도 발생했다. 15년간 나를 성실히 보좌했던 이추상 보좌관이 12월 2일 강원도 유세 일정을 수행하다 급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뜬 것이다. 나는 그날 오후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달려가 이 보좌관의 죽음을 확인하고 많은 눈물을 흘렸다. 이 보좌관은 정말 심성이 곱고 맑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가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그 충격으로 유세도 사흘 동안 중단했다. 다만 12월 4일의 1차 TV 토론은 어쩔 수 없이 참석했는데 굉장히 무거운 심리 상태에서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난다. 이정희가 참 대바라지게 못됐게 말을 했죠, 그죠? 저도 이거 장면을 봤는데, 이걸 보면서 정말 못됐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2012년 12월 10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중앙선관위 주최로 열린 대선 TV 토론에서 이정희 통진당 후보라는
이 여자가 박근혜 대통령님 보고 딱 앞에서 나는 박근혜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 요 따위식으로 말을 하는 아주 참 교양 없고 아주 참 못된 여자죠. 자, 이제 마지막 그겁니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대통령 당선, 국민께 감사하고 부모님 떠올랐다. 18대 대선일이었다. 2012년 12월 19일 저녁 대선 개표 방송을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혼자 지켜봤다. 만약 대선에서 졌다면 나는 그날 곧바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을 것이다. 그게 마지막 기회였으니까. 출구조사에서 내가 간발의 차로 이겼다는 소식은 공식 발표 직전에 비서진으로부터 전해받았던 것 같다. 그러나 워낙 여러가지 루머가 나도는 상황이라 긴장을 풀 수가 없었다. 다행히 개표 3시간여 만에 당선이 확실해지면서 비로소 안도했다. 출구조사보다 큰 표차였다. 밤 10시 40분쯤 당사로 이동하기 위해 자택을 나섰는데 골목길에 많은 지지자분이 응원하러 나와주셔서 일일이 손을 건넸다. 밤 11시 좀 넘어 당사에 도착해 선대위 인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그리고 자정 무렵 광화문에 설치된 특설 무대에 가 언론 인터뷰를 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선거 기간 중에 가는 곳마다 저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신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 앞으로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 대통령이 돼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날 밤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왔는데 여러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음속엔 일찍이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장 많이 떠올랐다. 아마 부모님이 비극적으로 돌아가시는 일이 없었다면 나는 정치에 발을 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거듭했다. 20일 아침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으로 나는 대통령 당선인으로서의 일정을 시작했다. 당시 현충원 방명록에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고 적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이후에 참 많은 일이 벌어졌다. 당시로선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도 많았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우리 대통령님은 이런 뭔가를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면, 결심을 하시면 정말 제대로 당차게 해내신다는 그런 느낌을 글을 읽으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참 이렇게 건강하고 바른 생각으로 공정하게 올바른 사고에 하시려고 항상 실천하셨다는 거, 그런 것도, 그러니까 대통령님의 성품이 그 속에 다 이게 묻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밖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부드럽고 우아하고 아름다우시지만 정말 여성스럽지만 내면에는 정말 이게 강철 같고 그 원칙이 있으시고 담대하시고 그런 강인한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셨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이 책을 또 다시 읽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때 중앙일보 때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신청해가 다 읽었는데, 그때는 그냥 이렇게 좀 빠르게 읽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지나고 나니 다 잊어졌는데, 다시 읽으니까 또 감회가 새롭고, 우리 대통령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다시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책은 여기까지 읽고요. 마지막으로 나의 조국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백두산의 푸른 전기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의 높은
흥기사 이별에 지켜왔네. 무궁화 꽃 피고 저도 유구한 우리 역사 구세계도 살아왔네. 슬기로운 우리 결에 영롱한 아침 해가 동해에 떠오르면 우라말송 금수강산 여기는 나의 조국. 조상들의 피땀 어린 빛나는 문화유산 우리 모두 정성 다해 길이 길이 보존하세. 삼국통일 이룩한 화랑의 옛 정신을 오늘에 이어받아 새마을 정신으로 영광된 새 조국의 새 역사 창조하여 영원토록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세. 예. 트럼프 대통령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미국의 대통령님으로 다시 복귀하셨듯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진짜 합법적인 대통령이신 진짜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청와대로 복귀하시면 아마 전 세계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두 분이 함께 큰 일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두 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오늘 너무 이 주변이 이쁘죠? 이제 가을 색깔이 이 단풍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멋있네요. 나무도 이제 이것도 잠깐이겠죠. 금방 또 좀 있으면 이 낙엽이 다 떨어지고 할 텐데 이 겨울이 가기 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청와대로 복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 그런 일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